좋아요, 구독!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강의들, 노하우들을 또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도 그러한 노하우를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20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3-4시간짜리예요. 3-4시간짜리고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아실 건데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올해 첫 출연을 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핵심만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채권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니까 큰 그림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 쫓아다니시고 기법 쫓아다니시고 그렇죠? 뭐 수식 쫓아다니시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쫓아다니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매크로 시장의 분석, 기본적 분석의 토대를 갖고 위에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신선하실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시고 지금 오늘 이 강의 제가 다 못 끝내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20분밖에 없고 3-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자 주제는 이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이고 향후의 대처 방안은 어떠느냐. 이거 제가 일요일 날 강연에 준하는 무료 주말 특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스토리입니다. 2009년부터요. 2009년, 2010년으로 일단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때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망할 뻔했어요. 미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빅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그 공매도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밑으로 많이 빠진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망조에 들었습니다. 대출 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던 그 은행들이 다 망하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만 브러더스. 굉장히 유서 깊은 리만 브러더스라는 이런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IB거든요. 이제 투자은행인데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증권회사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리만 브러더스가 망했어요. 망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심한 금융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미국 정부와 미국 은행은 뭐를 했냐면 시장입니다. 민간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간에 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고요.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더 짓게 되고 라인을 더 짓게 되고 그 라인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공급을 해야 돼서 채용을 더 많이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거든요. 경제의 선순환 구도. 자, 보세요. 정부에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민간 시장에 돈을 뿌립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돈이 많아지고 우리 가게죠? 가게들도 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옷도 많이 사고 차도 삽니다. 10만 원짜리 옷 사던 거 뭡니까? 20만 원짜리 사게 되고 30만 원짜리 사게 돼요. 그러면 기업들은 뭐예요? 상품이 더 많이 팔리니 어떻게 돼요? 기업의 매출이 증가가 되고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공장을 짓게 되고 라인을 늘리게 되고 이 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뭡니까? 채용을 더 하는 겁니다,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매출이 올라가고 인력을 더 많이 늘리고 원래 있었던 인력들이 야근을 하게 되고
야근 수당도 챙기게 되고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특근을 하죠. 그럼 수당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민간은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더 늘려요. 소비를 더 늘리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상품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더 많은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정부는요, 여러분. 자, 민간에다가 가게, 기업에다가 돈을 뿌려야 됩니다. 정부가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정부 얘네 돈 없습니다. 돈 없어요. 근데 돈은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여기에서 국채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 국자를 쓰거든요. 국가에서 찍어낸 채권입니다. 국가에서 찍어낸 채권을 만들어서 민간에 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국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낸다라는 게 문제예요. 국채는요, 여러분, 빚입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미국 정부는 빚으로 현재 뭐예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주, 월, 오케이. 자, 요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2010년도, 2009년도 나스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2,00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 정도. 나스닥 2,000포인트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경제학 용어로 얘기를 하면 유동성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유동성이 뭡니까? 시장에 돈을 뿌려대는 겁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돈을 뿌려대서 지금 거의 2만 1,000까지 갔죠. 어라운드 2만 1,000까지 갔습니다. 지수가. 몇 배가 올랐습니까?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 이상. 2010년 기준으로 14년 만에. 14년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지수가 10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금 한 2,500 정도 되나요? 자, 2,500이었던 코스피가 여러분 14년 있다가 25,000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3,000 넘느냐 못 넘느냐로 되게 발이 많잖아요. 근데 25,000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오른지 감이 잡히시죠? 아, 뭐 그냥 기껏해야 10배 올랐네.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S&P입니다. 지수예요. 지수가 14년 동안 10배 올랐다니까요. 여러분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 몇 년 흘렀죠. 우리나라 지수 몇 배 올랐습니까? 100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2,500이죠. 50 몇 년 동안 25배 올랐거든요. 50 몇 년 동안 25배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는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유동성을 계속 뭐예요? 미국 정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돈을 막 뿌려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요. 자, 미국의 지금 경제는요. 허상입니다, 허상. 왜요? 빚으로 만들었어요, 얘네는. 빚으로. 제가 2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2년 반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렸냐면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거에도요.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예요? 2009년, 2010년부터 시장에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돈의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달러의 공급이 많아져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 높아지면 뭡니까? 가격이 낮아지죠.
달러의 가격이 낮아져요. 달러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달러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라면을 1달러에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라면을 뭐예요? 2달러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볼까요? 예전에는 1달러만 가지면 라면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은 2달러를 가져야 라면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 물가라는 뜻은 뭐예요? 물건 물자의 가격 가짜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이에요. 자, 여기에서 연결되시죠? 2010년부터 미국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니 달러의 가격이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뭡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제가 앵커님한테 물어보면 네.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이거는 제가 맞춰본 게 아니죠, 우리가.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야 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오케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자,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게 베스트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컨트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뭡니까? 물가가 오르는 게 왜 좋은 것이냐. 자, 첫 번째,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치를 페드에서 일단 정해줬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연 2%. 페드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PCE를 2% 정도에 맞춘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 나라 중앙은행이 한 나라의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년에 2%예요. 그래서 뭐예요? CPI를 2%로 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물가가 오르는 게 왜 좋은가? 물가는요. 자, 정상적인 국가는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나고 두 번째,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뭐를 많이 씁니까?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을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쓴다는 건 뭐죠? 제가 유동성이 높아진다.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돈이 많이 돈다. 돈의 공급이 많다. 돈의 공급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우리 배웠죠? 돈의 공급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압구정 아파트가 1억 정도였다고 칩니다. 자, 현 시점에서 압구정 아파트가 4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 1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40억이에요. 19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못 삽니까? 경기 발전 더 안 됐나요? 경제 발전 더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돈의 공급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뭡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게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물가가 오르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니요.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경제 발전의 필연인데 제가 전제 조건 달아드렸죠? 뭡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지경에 물가가 올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연 2%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2%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가
인플레이션이 2%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런데 그 튀르키예,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인데 자 물가가 거기는 막 100% 넘어섭니다. 예. 자 물가라는 건 뭐예요? 물건의 가격 10%라고 일단은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10%. 아 그냥 2%라고 할게요. 물가가 2%예요. 그럼 물건의 가격이 2%란 뜻이거든요. 자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물건의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내 월급은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내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얼마예요? 98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물가가 2%에서 10%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사야 되는 생필품의 가격이 10%예요. 1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진짜 내 소득은 얼마입니까?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내가 필수품이, 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생활 필수품이 900만 원이에요. 생활 필수품이 950만 원이라고 칩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50만 원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자, A 국가, B 국가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2%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98만 원을 벌어요. A 나라와 B 나라, 어떤 나라가 경제가 더 좋고 튼튼한 나라입니까? B 나라입니다. A는 뭐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건,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은요. 컨트롤할 수 있는 2% 정도에서는 경기 발전 위해서 필연적이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으로 올라가 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국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은행 혹시 안 가보셨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견학이나 이런 거를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페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왜 물가를 잡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난 건지. 두 번째, 왜 물가를 잡아야 되는지.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어떻게, how죠?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지예요. 이것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 강의에 빠져 계신 분들은 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은 쉽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금이에요. 세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시장의 돈을 줄이려고 하고 시장에 돈을 공급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세금을 적게 걷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고, 두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6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금리 조절이에요. 금리 조절이 왜 그러느냐? 세금이나,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시장에서 뭐예요? 돈을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야 합니다. 그죠? 근데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뺏어요? 못 뺏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시장의 주체들, 가계와
기업이 있죠. 가게와 기업이 뭐예요?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못 쓰게 할까? 자, 은행에서 대출이자가 1%였어요. 그럼 뭡니까? 가게나 기업 대출 막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생활비 쓰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5%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가게하고 기업에서 대출을 안 받죠. 혹은 대출을 원래 받았던 거를 뭡니까? 갚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줄어듭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쓰는 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이고,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통화정책을 써서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에 돈을 쪼그라드는 이 정책을 지금 2년 반 동안 쓴 거고, 2년 반 동안 쓰면서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뭡니까? 그 부작용이 생기죠. 그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이고, 그 경기 침체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를 동반할 때, 경기 침체가 올 때 뭐가 먼저 움직이느냐? 바로 실업률이 먼저 움직인다. 자,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이 실업률 일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오버돼가지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